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부터 검찰과 팽팽히 부딪혔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며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약 80분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차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먼저 모두 발언에 나선 검찰은 1시간 10분 가까이 공소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한 PPT 자료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당시 군과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열했습니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약 80분간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의 줄타내기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고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 내용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싹 잡아들이라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국회 월담 장면은 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의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 2건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촬영 신청이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묻고 질서 유지 상황 등을 검토해 다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관세 문제 대응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죠.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민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유예한 기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상 대응이 한 대행 본인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 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에 집중하면서 대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불출마 선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은 통상 현안 협상 등을 잘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한 대행이 전에도 자주 했던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불출마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의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대선 출마를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 확산하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수위 높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른바 모셔오기는 없을 거란 당 지도부의 진화에도 반발 기류는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 한덕수 출마론은 지난 7일 윤상현 의원이 외부 영입을 언급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한대행에게 경선 특례를 주자거나 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출마를 촉구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자 다른 대선 주자들은 견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추대론을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까지 규정하며 일부 기득권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리 보전에만 관심이 있나 보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도 탄핵을 당한 정권의 총리가 선거에 나오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하며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아마 주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중진 의원들이 설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국가 위기를 잘 이끄는 한대행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괜히 흔들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야기 나오면서 이 경선의 중요성도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기도 하고. 예. 한대행 차출론이 이른바 윤심에 따른 거란 의혹까지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꽃가마는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당이 출마를 부추기는 모습은 안 된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당의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행이 각종 여론조사에 언급되는 건 호재에 가까운데 향후 반 이재명 연대란 측면에서 쓰임이 생길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대 50으로 반영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규정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졌던 김두관 전 의원이 확정된 경선 규칙에 반발해 참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의 근거가 된 역선택 우려를 일축하며 대한민국 공화주의 질서가 반민주 세력에게 절대 흔들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며 일단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선택 우려는 내란 종식에 앞장선 국민의 수준과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후보자들과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 경선제가 무너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재명 예비후보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후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해서 경선 룰을 정해야 한다. 정해지는 경선 룰은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역시 당원 중심주의와 역선택 방지 등을 강조하며 결정된 규칙을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 붙였고 96% 넘는 찬성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안이 결과적으로 됐으니까요. 사실은. 저희는 뭐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저희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충청과 영남, 호남과 나머지 지역을 돌며 4차례 순회 경선을 치른 뒤 이르면 오는 27일 최종적으로 당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3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등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소재 부품 장비 중소 중견 기업에는 투자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5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소재 부품 장비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우수 인재 확보에 기존 26조 원보다 7조 원 늘어난 33조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5천억 원이 편성됩니다. 최근 관세 정책의 유연성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최우선 협상국으로 꼽은 한국과 다음 주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품목이 있는지 질문해 자동차 부품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란 겁니다. Switching to parts that were made in Canada, Mexico, and other places, and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because they're going to make them here, but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아이폰 관세는 어떻게 할 건지 묻자 자신은 유연한 사람이라며 애플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Look, I'm a very flexible person. I don't change my mind, but I'm flexible. I speak to Tim Cook. I helped Tim Cook recently, and that whole business. I don't want to hurt anybody.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과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지난주 베트남과 이번 주 일본에 이어 다음 주는 한국 차례라며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선트 장관이 최우선 협상국으로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인도를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무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조만간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에 달러원 환율이 야간 시간대에 상승폭을 소폭 확대하며 1,422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 환시 종가 대비 27.4원 내린 1,422.5원의 거래를 마쳐 장 주간 거래 종가 1,424.1원보다는 1.6원 하락했습니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츠는 이번 주에 투자자들은 관세 부과, 관세 인하라는 끝없는 이야기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 피드와 뉴스에 집중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민간 조사에 이어 연방준비은행 공식 조사에서도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1년 뒤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3.6%로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실업률 증가 전망은 5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대공황 때보다 안 좋은 것으로 나왔던 미시간대 조사에 이어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서도 미국 소비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1년 뒤 인플레이션이 3.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1년 뒤 실업률이 더 높아질 확률은 44%로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직 가능성도 15.7%로 최근 1년 중 가장 높았고 소득 증가 기대치는 2.8%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무역 정책과 경제의 불확실성, 생활비 부담이 소비자 심리에 미친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a tremendous amount of negative investor sentiment priced into the market right now, crowd sentiment polls, and what we've seen are truly historic levels of extreme pessimism.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분기에 역대 세 번째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도 관세 때문에 크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관세 불확실성이 자본시장의 활동을 압박할 수 있다며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무역 전쟁과 불확실성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해 기업들의 주요 의사결정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계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첫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8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계엄에 대해서 선포를 했지만 계엄을 했지만 그게 곧 내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야당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헌재 결정은 났지만 그게 이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내란죄와 등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 이른바 내란이라고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네. 12월 6일 날 홍장원 1차장 이른바 메모와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유튜브 출연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란 프레임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실제로 이제 헌재 재판 과정에서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진술이 다 탄핵됐습니다. 사실상 탄핵됐고 그 메모라는 것도 처음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제 제시가 됐는데 네. 포스트잇에 이제 지렁이 글씨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진술과 메모가 유의미했던 건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메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 또한 그거는 국회 봉쇄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어떤 진술이었는데 이 진술 또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테이저건 사용이나 아니면 공포탄 사용 그리고 단전이라도 해라 이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이 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이게 헌재에서는 검찰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이 당사자가 부인하는데도 인용이 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다면 대통령의 어떤 무죄가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계엄 선포는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용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우원식 의장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국회 월담은 사진 찍기 쇼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다 궤변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뭐 사진 찍기용 쇼였다, 혹은 뭐 평화적인 계엄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일단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밤에 국민들은 다 목도하셨습니다. 이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고 선관위로 가는 그 모습을 똑똑하게 봤고요. 그리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라는 사실 역시도 헌재 재판정에서 밝혀진 바가 있었고 그날 이미 사실은 드러난 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진실에 대해서조차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외에도 제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대목은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사령관들이나 이 군 병사들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나와 김용현 장관 간에 있었던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이제 임무를 수행했다라든지 아니면 수사 초기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서 양심에 찔려서 이 진실을 고백한 군인들의 명예로운 이런 모습들을 다 폄하하고 비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전직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식으로 어떤 군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사령관들에게 마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회피적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반성이 없다. 여전히 반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더욱더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본인이 26년 동안 검사 생활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장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게 왜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검찰을 향한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이 국가 기관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어떤 일을 했냐. 국회로 계엄군을 보냈고 계엄군이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일이 있었고 의원들의 출입이 통제당해서 사실상 조금만 늦었다라고 한다면 이 계엄 해제 요구안 자체가 표결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혹은 의원들을 체포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주요 사령관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검사들에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미 국회로 계엄군을 보낸 것부터, 선관위로 계엄군을 보낸 것부터 시작된 일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모른 척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기 대선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지막 부여된 소명이다. 이거를 다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출마를 안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오늘이 국민의힘 경선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대행으로서 할 일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경선이 다 끝난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직을 내려놓고 나중에 무소속을 통해서 이른바 빅테츠의 한 구성원으로서 네. 참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딱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나가지 않겠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매한 모호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저는 대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도 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탄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그거는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했을 때 만약에 불거질 수 있는 한덕수의 소위 말해서 어떤 존재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한덕수 대행의 마음속에 대통령 대선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더라도 지금의 이런 모호한 어떤 입장을 취함으로써 민주당의 어떤 탄핵이라는 그 남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모호한 전략을 좀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 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탄핵을 만약에 했다가 이게 한대행이 나중에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할 가능성을 좀 걱정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걱정한다라기보다는 이 한덕수 대행이 어떤 출마의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에 민주당이 일말의 기여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어떤 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할 여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라면 대선 출마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사실 지금 2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권한대행은 선수로 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토록 여당에서 이야기했었던 국정 안정,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해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 2달간 사실상 수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시간 동안 해내야 될 일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어떤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명확하게 대선 출마에 선을 긋지 않는 이 모양새 자체가 사실상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보다는 어떤 정치인 한덕수로서의 야욕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공수처 고발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들을 검토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시민사회계나 법조계에서도 그 사안을 두고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고 네.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이제 임명이 돼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톤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대행의 어제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차출론이 좀 수그러들었나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이 원하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이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대행 아닙니까? 근데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진영이 고착화된 그런 여야의 어떤 대치 속에서 되게 피로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야, 소위 말해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고 또 출생지가 전북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합적 리더십과 경륜을 가진 한덕수 대행이 대행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이 아니라 네.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몇몇 의원들이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있고요. 또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 이렇게 지지를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시대 정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통합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와 민생인데 그냥 단순한 경제 민생이 아니라 관세 전쟁. 사실상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해서 이제까지의 자유무역 기조가 보호무역 기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조 속에서 한덕수 대행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커졌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한두 달만 이분을 어떻게 보면 쓰이기에는 좀 아쉽다. 그런 판단을 국민들이 한다면 한덕수 대행이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면 출마가 가능할 거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봤더니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각 격차가 가장 작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일단 한덕수 대행의 이 출마했을 때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네. 이 후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느냐, 적합하냐라는 이 부분을 좀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여론조사 현상은 저는 일단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친윤계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망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벌써부터 이제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과 별개로 저는 과연 국민들께서 한덕수 총리를 반길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선포했고 국민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둘렸기 때문에 이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를 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파면당한 정부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2인자 총리가 이번에 또다시 파면당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갑자기 후보로 등판한다? 이것은 내란이 사실상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도 같고 어떤 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길에 있다라기보다는 비정상의 장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대행이 과연 적임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자격 자체를 생각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한덕수 대망론은 일종의 이 여의도 문법에 갇힌 사람들의 일장 충몽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방금 들어 속보 한 가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한 얘기인데요. 필수 추경에 대해서 2조 원을 더 증액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조 원을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해 대책비를 기존의 2배 이상 보강을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인데요. 자, 지금 이 시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 재난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자금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불, 여름철 태풍 등 재해 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 장비 도입,
재예비비 등의 2조 원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대형급 산림행기 6대, AI 감시 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산불 예방,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관세 피해,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 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내수 회복 지원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 원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하겠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15에서 30%에서 3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하여 3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 신설을 적극 지원하여 K 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근본 추경을 통해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 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AI 반도체 기업과 수요 기업 간 실증 사업을 2.5배 확대하겠습니다. 반도체 우수인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필수 추경을 2조 원 늘린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서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 공급하겠다. 또 반도체 산업 지원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을 했는데요. 자,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추경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경 관련해서 이제 재난 대응과 AI 민생 지원 이렇게 큰 가지 파트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 추경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쪽에서 25만 원 소비 쿠폰 이 부분만 어떻게 양보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고집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추경이 협상의 탄력을 받는 듯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13조 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결국은 25만 원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집을 조금 꺾어주시면 추경 문제는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발표된 게 반도체 산업 관련해 가지고 총 33조 원을 어떻게 보면 투자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제외입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되느냐 이런 질문에 할 말이 없더라. 해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또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안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의 어떤 고질의 전력, 그런 많은 전력이 필요할 때 원전 생태계가 중요한데 탈원전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 기조를 문재인 정부의 그 기조를 여전히 이어가는 듯해서 저는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양보하면 추경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일단은 이제 10조 원 규모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의견 차가 사실은 정부 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 자체를 밝히지 않고 규모만 밝힌 상태로 이제 국회의 동의를 요구를 했던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을 두고 좀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물론 뭐 2조 정도 증액한 것은 굉장히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의 필요성이 장기간 이제 논의되어 왔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경제 지표, 그리고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경제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 전문가들이 추경이 신속하게 필요하고 대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은 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12조 규모가 과연 적절하냐,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낮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규모가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역화폐라던가 이런 예산들이 포함돼서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서 연결될 수 있는 추경안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경제 대정부 질문 가운데에서 아마 추경 규모나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공방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이 10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네.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늘린 규모라고 하더라도 이 12조로 충분한 대응이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대선 전국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민주당 상황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후보 접수를 봤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렇게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보면 이제 김두관 전 의원께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어떤 무소속 출마라던가 이제 제3지대를 노리고 냈던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떤 경선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불참으로 봐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을 했는데 김경수, 김동연 이 두 사람은 당원으로서는 따라야 되지 않겠냐,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수용은 한 거거든요. 수용은 했지만 뭐 지금 만약에 안 했을 때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후폭풍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하는 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아니라 당비를 냈던 이른바 일반 당원까지 다 하자 그런 얘기인데 4명 중에서 사실상 3명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는데 좀 안타까운 게 네. 이 민주당의 국민 경선이라는 이 시스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든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어떤 혁신적인 어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변방의 장수였던 성남시장이 이른바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사다리 같은 역할을 했죠. 근데 본인은 사다리로 대선 반열에 올라놓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다리는 걷어차는 형국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이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떨어질 경우에 이른바 비명 쪽의 어떤 공간이 넓어지는 거를 지금 애초부터 그런 공간을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전략을 이런 어떤 경선의 룰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20-30% 2등이 20-30%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친명보다는 이제 비명의 어떤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압도적으로 90% 이상으로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는다면 서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친명이
당권과 내년의 지방선거의 공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론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지만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과하게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왜 이렇게 양보하지 못할까? 편협할까?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룰을 세팅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이후, 포스트 이재명 이후에 그 상황 속에서 비명에 절대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는 네. 어떤 전략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룰 세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 경선을 하든 국민 참여 경선을 하든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 뭐 양보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룰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입장이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에서 지금 어떤 이뤄지는 논의들이 뭐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맞춤형 룰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자체를 좀 호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뭐 국민 경선의 전통을 지켰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불필요한 룰과 관련돼서 논쟁을 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소모적인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만 뭐 당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역선택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집단에 의한 뭐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당원들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당원 주권주의를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당의 입장으로는 일치된 행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기존의 룰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내려집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과 모임을 하면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식사비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해 죄질이 나쁜 데다 10년 이상 함께한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형사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도 나왔듯이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만 있고 직접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과 남편은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더 조심하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이 노래방 회식을 하면서 여성 공무원만 남게 한 뒤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는 술에 취해 그랬다며 피해 직원에게 여러 번 사과했다고 말했는데 공무원 노조는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윤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전북 고창군의회 남녀 직원 몇 명이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갑자기 군의회 부의장이 합류했는데 술에 취한 채였습니다. 부의장은 여성 직원은 내 옆에 앉고 남자 직원들은 나가라고 해 여성 직원 2명만 남았는데 그때부터 돌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내 옆에 앉아. 그 옆에 앉아. 갑자기 직원들 다 나가, 남직원들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피해 여성 공무원은 1시간 동안 부의장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까고 때리고 머리채 잡고 막 그리고 그냥도 치고 여기 치고 막 그리고 달려서 안고 막 이랬던 것들이 막 연속적으로 막 있어요. 공무원 노동조합협의회는 군의회의 공개 사과와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 술 취한 부의장이 1시간여 동안 여직원 둘만 앉혀놓고 특히 가까이 앉았던 여직원에게 가했을 폭언과 폭력과 추행으로 그들이 느꼈을 안담함과 두려움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의장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평소 가까운 사이라 그랬다며 당사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찌검을 한 적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이 가서 상대방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어떻게 보다가 먼저 소리 다 쓸 수 있는데 혹시 그래서 자네가 속으로 생각하면 미안하려고 그때 한 2달 전에도 사과 다 했어요. 공무원 노조는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든다며 군의회 측에 아예 당사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 닷새째지만 아직 실종된 작업자 1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샘 수색이 이어졌는데 구조당국은 잠시 뒤 합동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서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붕괴 사고 닷새째지만 구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시공사인 포스코 ENC 소속 50대 작업자로 밤새 구조견과 탐지 장비 등을 동원한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실종자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앞서 소방당국은 지하 35m에서 40m 지점에 있는 컨테이너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잔해를 제거하고 흙을 파내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사고 우려가 있는 데다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9시부터는 합동회의가 진행된다고요? 네, 관계당국은 오전 9시 합동회의를 열어 수색 현황을 공유하고 구조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소방, 국토부, 광명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데요. 이후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반 구조 상황 등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상부 도로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20대 굴착 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에 구조됐는데 쇄골 골절 등이 의심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부실 공사 의혹 등을 살펴보기 위해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실종자 수색과 안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 사고 현장 부근 도로 1km 구간을 계속 통제할 예정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주민 30여 명이 또다시 대피한 가운데 사고 현장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오늘까지 임시 휴교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해 여러 차례 대형 땅꺼짐이 생겼던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이틀 동안 2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간헐적으로 난 것까지 합치면 벌써 10차례 넘게 발생했는데요.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책도 마련했지만 현장에 다 적용되진 않아서 사고 위험은 여전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굴착기로 땅속 빈 곳을 찾는 동시에 굴착 과정에서 부서진 상수도관을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새벽시장 근처 공사장에서 땅꺼짐이 생긴 건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지나갈 곳을 파놓고 복공판으로 덮은 바로 옆입니다. 지름 1m가 안 되는 징후가 먼저 포착된 뒤에 땅꺼짐이 계속 진행됐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주변을 파고 들어가자 땅은 더 크고 깊게 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하수관이 부서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굴착기로 이제 땅을 사가지고 그 부분을 보니까 칠구 쪽에 이런 하수관 쪽인가 이게 좀 끊어져 있고 그랬다더라고요. 하루 앞서 300m 떨어진 대형 교차로에서도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 땅꺼짐이 났습니다.
부산시는 하수박수에 매입된 통신관로 연결부가 부서져 빗물이 오랫동안 새면서 땅꺼짐으로 이어진 거로 보고 긴급 도로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곳 역시 도시철도공사장 구간 근처. 이 일대에서만 벌써 10차례 넘게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현장을 따라 지난해부터 땅꺼짐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했지만 땅꺼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설계나 시공에는 문제가 없지만 급변하는 기상 상황이 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지하철 공사장 근처 땅꺼짐이 잇따랐다는 결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일종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부분들, 지금 뭐 그라우팅의 깊이라든가 차수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교통공사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하지만 대책이 다 적용되진 않은 상황이라 땅꺼짐이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요즘 계절이 거꾸로 흘러갔습니다. 서울에 118년 만에 가장 늦은 봄눈이 기록됐고 강원 산간은 어제도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아침까지 악천후가 이어질 전망인데 그 이유가 뭔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절이 겨울로 되돌아갔습니다. 온통 새하얗게 변한 강원도 안반대기. 하늘에서 쉼없이 눈이 쏟아지고 초록빛 싹을 틔우던 밭은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4월 중순에 때 아닌 겨울 날씨가 찾아온 건 대기 상층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영하 20도의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한반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주말 밤사이 시작된 눈은 강원 산간에 10cm 이상,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에도 1cm 안팎으로 내렸습니다. 서울에도 0.6cm의 눈이 쌓이며 4월 적설량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118년 만에 가장 늦은 봄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상층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강원 산간에는 어제도 대설특보 속에 눈이 계속 쏟아졌고 홍천과 합천, 계룡, 구례 등 내륙 곳곳에서도 한때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비와 더불어 바람까지 거셌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는 여전히 초속 20m를 넘는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오늘부터는 비가 그치고 요란했던 봄 날씨가 서서히 제자리를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15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던 상층의 찬 공기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오후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에 들면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어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비나 눈이 내린 곳에서는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가운데 고려대가 본과 3, 4학년 125명에 대해 유급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와 대학, 학생 사이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고려대가 의대생 120여 명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의 유급 기준은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인데 대상이 본과 3학년 80여 명, 4학년 40여 명에 이릅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다른 학생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의대들도 이번 주부터 차례로 유급 통보 수순을 밟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7일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한 차례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고 이번 주엔 본과 1학년에서 3학년에게도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주대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등도 이번 주 내로 수업을 거부하는 본과 의대생의 유급 처리 여부를 검토합니다. 의료계는 정부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 의대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아직 복귀율을 최종 판단하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복귀율이 올라가고는 있다지만 예과 학생들 수업 거부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말에 예과생의 대규모 유급까지 결정되면 내년에 24에서 26학번까지 1학년만 10,000명이 되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계와 의료계 모두 이 경우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유급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수업 복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가 약속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이 불투명해진다면 의정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최근 유행 중인 B형 독감과 관련해 소아 환자들에게 횡문근 융해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골격근 파괴로 발생한 물질로 인해 급성 신장 손상과 근육 약화 등을 일으키는데 소아의 경우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회원 병원에서 보고된 횡문근 융해증 환자 대부분이 5세에서 12세 사이의 소아였으며 65%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하면 수액 치료 등으로 회복이 가능한 만큼 아동이 독감이 낫는 과정에 콜라색 소변을 보거나 갑자기 심한 근육통을 호소할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나 불공정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최대 1년 동안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호관세 대신 품목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큰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관세 정책 혼선은 미국 세관국경 보호국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품 품목 코드를 공지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스마트폰 등 여러 전자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이라고 면제를 일축하면서 기대된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에는 일부 유연성을 두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아이폰의 90%가 관세 전쟁을 벌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가격 인상 부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큰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필수제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금 없애고 있다. 미국에서 2위 스마트폰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관세가 언제, 얼마나 매겨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반도체 관세율을 발표하겠다며 일부 기업에는 유연성이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애매한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보다 무서운 불확실성 속에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과 관세 전쟁에 돌입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소식에 백악관은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움찔하는 분위기인데요. 산업계에선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찾았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히토류가 대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릴 정도로 반도체와 전기차, 스마트폰 등 분야의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총 17가지 원소로 소량으로도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자석에 히토류 중 하나인 네오디뮴을 섞으면 자력이 10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물질의 기능을 강화해 제품을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어서 귀한 광물인 거죠. 히토류는 이름에 희귀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으니 매장량이 적어서 귀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핵심은 정제, 즉 뽑아내는 일입니다. 매장량이 적은 건 아닌데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고 또 다른 원소와 섞여 있어서 이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큰 인건비 부담,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히토류를 생산하려면 땅이 넓고 인건비는 저렴하고 환경 오염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히토류 시장의 최대 패권국이 된 겁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의 90%를 공급하며 매장량과 정제 기술 모두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미국도 자국에서 채굴한 광물을 중국으로 보내 정제해서 다시 들여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꽉 쥐고 있으니 중국은 과거부터 히토류 수출 중단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써왔죠. 문제는 우리나라도 히토류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히토류 공급망이 무너지면 첨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사태에 대비해 히토류를 미리 비축해놔서 얼마간은 버틸 수 있다는 전망이지만 이런 사태가 장기화하는 건 아닌지 산업계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토류 카드까지 꺼내든 중국, 속내야 어떻든 겉으로는 꿈쩍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종이 호랑이다. 최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SNS에 올린 마오쩌둥의 어록인데요. 연일 미국과의 결사항전 메시지를 적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은 사재기 수요가 늘며 12.4%나 껑충 뛰었는데요.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이 버티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국과의 대미 전선도 꾀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베트남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20% 펜타닐 관세가 적용됐던 지난 3월 중국의 수출은 12.4% 급등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4.4%를 훌쩍 뛰어넘었고 앞서 1, 2월 집계치보다 1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4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중국 상품 선적을 서두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미중 양국이 각각 145%와 125%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이번 달 이후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当前我国出口确实面临复杂严峻的外部形势，但是呢，天塌不下来。 그런데도 중국이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엔 1차 무역 전쟁 이후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18년 19.2%에서 2023년 14.8%로 줄었습니다. 대신 최근 5년간 아세안 국가로 수출은 12.9%에서 15.7%로 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우회 수출로인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순방길에 오른 배경이기도 합니다. 중국 남부 하이난에선 국제 소비재 박람회를 열어 상품 수출 세일즈에도 나섰습니다. 내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에서 직접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대략 한 10% 텍스 프리 받았거든요. 되게 편리하고 시간도 얼마 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족들 데리고 다시 한번 중국에 놀러 오려고 합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의 방대한 내수 시장을 뒷배로 꼽으며 미국의 맷집을 과시했지만 오랜 경기 침체에 버틸 체력이 얼마나 남았을진 미지수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큰 숫자이고 아무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언젠가 큰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방송된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경제 경쟁국이자 군사적 라이벌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소장까지 지적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섰던 곳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열흘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는데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머리를 빗어넘긴 모습이었고 재판부가 피고인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 언급하며 주소를 묻자 사저 주소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고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소장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먹은 군경 관계자 등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내용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도 변호인단과 수시로 소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중간 직접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를 향해선 검찰의 공소장이 법리적으로 논리를 갖추고 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1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공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검토할 방침인데 김성훈 경호차장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방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수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만큼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수단은 앞서 김성훈 경호차장을 비롯한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한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완전히 닿진 않았습니다. 김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뒤에도 근접 경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특수단은 최근 김 차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별개의 혐의에는 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다시 한번 김 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사저와 법원 인근에서는 탄핵 찬반 시민들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 출석을 앞둔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탄핵 찬반 시민 사이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탄핵 찬성 측 기자회견이 열리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반발했습니다. 가세요. 경찰이 울타리를 펼치고 양측을 떨어뜨려 놨지만 일부 지지자는 그대로 남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의 다른 출입구 인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지 집회가 열리는 곳 맞은편에 탄핵 찬성 유튜버 등이 모이면서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저 입구 건너편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외치는 시민이 나란히 서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며칠째 집회에 시달리고 있는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흥행의 불편을 시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좀 대통령이 여기 산다는 이런 말은 너무 힘들지 않아 사람들이. 차가 많으니까 저희는 일할 문제인데 시간을 맞춰야 돼서 평소에 비해서 15분 정도? 네, 더 잡고 있어요. 예약도 취소되고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궂은 날씨에도 양측 신경전이 계속된 가운데 한동안 서초동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번 주 상승으로 출발한 우리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와 약세 영향에 1,42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 증시와 외환시장 개장 직후 상황 직접 보겠습니다. 자, 한국거래소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도 주요 전자제품 관세 일시 면제 소식에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도 기대가 반영되면서 상승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오늘도 상승하며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습니다. 자, 코스닥은 살짝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자, 우리 증시는 지난주 검은 월요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바닥을 서서히 밀어 올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은 2.1원 내린 1,422원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셀 아메리카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넉 달 만에 1,420원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반대로 엔화와 유로세는 강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22원에서 출발한 상황이고요. 자, 어제까지 우리 코스피는 0.95% 오른 2,45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92% 크게 상승한 708포인트까지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0.35% 오른 2,464.51포인트로 지금 개장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시사한 점, 그리고 정부의 추경 확대, 반도체 투자 확대 소식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데요. 자, 코스닥도 0.07% 상승 반전하면서 70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1시간 반 가까이 직접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을 다시 꺼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법적으로는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82분이나 발언을 했습니다. 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 과정이 그 자체가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앉아 있지만 사실 본인이 법조인 출신, 검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자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본인이 입장을 피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증인 신문도 직접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형사재판 앞으로 있을 과정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 참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예측이 되는 지점이었고요. 다만 어제 재판에서 82분 정도, 그러니까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이제 모두 발언을 8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형사재판보다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소 길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무조건 길게 발언을 한다고 방어권 행사에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어제는 첫 기일이었으니까 이렇게 제한 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변호인과의 어떤 조율 하에, 그리고 재판정과의 조율 하에 조금 더 압축해서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공소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던 탄핵 심판에서 이미 배척된 사안 아닙니까? 이 주장들을 다시 꺼낸 의도는 뭘까요? 결국 이 헌법재판에서는요, 12.3 비상계엄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이걸 본 것이고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는 그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국한몰란 목적의 내란인가, 이 부분을 봅니다. 다만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출입 통제를 통해서 적법한 어떤 이 계엄의 해제를 방해했는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위치 추적,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선포하였는가? 이 부분은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가 헌법재판과 형사재판 모두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헌법재판에서는 본인에게 이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실관계가 일단 사실로서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깨고 나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반복적으로 보이지만 헌법재판에서 했던 그런 주장들, 이것이 이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들에게 현 상황, 이 국정의 혼란 상황을 알리기 위한 용도였으며 국회에 대한 봉쇄나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제는 첫 공판 기일이었잖아요. 검찰 측에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동원을 해서 공소사실 요지를 쭉 설명했기 때문에 그 쟁점이 사실상 헌법재판에서 이미 다뤄졌던 쟁점이라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주장을 반복하며 조목조목 반박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 같은 그 주장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헌재의 판단을 이 내란 혐의 재판부가 이제 뒤집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추가적인 논리를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이 어제 있었던 첫 기일은 그런 내용이 등장한다고 보긴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증인신문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됐지만 시간의 그 제약 때문에 주신문,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만 먼저 이제 신문을 진행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반대 신문은 다음 기일에 이루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추가적으로 증인에게 어떤 유의미한 증언이 나왔다기보다는 이전부터 나왔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정도의 어떤 새로운 내용은 없이 기존의 증언들이 반복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모두 발언의 내용도 이것이 뭐 평화적으로 완수가 된 계엄이다.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현재로서는 반복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서는요. 이 증거를 다룰 때 이 형사 재판에서의 증명력이 훨씬 더 높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증거들 제시된 부분들의 부동의, 그러니까 이 재판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증인 신청이라던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 증거들의 증거력, 증명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논리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증인 신청 순서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을 문제 삼은 건가요? 지금 이 체제를 좀 보자면요. 어제 대표적으로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한 그런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어떤 지시를 내린 그 당사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령관들이 되겠죠. 전 사령관들이 있고 이 전 사령관들에게 다시 또 그 지휘 관계가 하달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어떤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 지휘 체계 하에서 지시를 받고 실제로 이 국회에 투입된 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직접 지시를 들었다라는 사람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으로부터 증인 신문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의 어떤 심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증인 채택의 순서에도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대령과 김영기 중령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공판 준비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미 두 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말 그대로 이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전체적인 그 구조를 짜는 과정입니다. 계획표를 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미 2회나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치고 왔습니다. 어제 또 있었던 것이 증거 체부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이 판단의 기초
기초로 삼을지 다시 정리하고 가자. 특히 구속 취소 결정에서 나왔던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한 번 또 다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의 기초로 삼는 그 증거들이 어디서 온 증거인가, 누가 수집한 증거인가, 어느 기관에서 수사한 증거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고 가기 위해서 공판 준비 기일을 다시 잡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정기적인 인사 이동에 따라서 새로 재판부가 꾸려졌을 때 이제 이전과는 달리 다시 재판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진행할지 그 구조를 잡기 위해 공판 준비 기일을 다시 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미 지난달에 공판 준비 기일을 2회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공판 준비 기일까지 다시 거칠 필요성이 있을까? 이 부분은 재판부가 좀 미온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판이 불리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추후 신청이 있다면 다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재판의 방청이나 촬영에 관해서 이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은요, 이제 언론사 등에서 이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허가할 수 있고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익적인 목적,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촬영을 허가합니다. 어제 있었던 이 첫 번째 공판 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시간이 없어서 촬영을 불허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부터 진행될 그 공판 기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신청만 있다면 충분히 촬영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전 과정을 촬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재판의 시작 직전 피고인이 착석하는 부분이라던가 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등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앞으로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자, 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소환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데 이제 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적법하게 발부된 그 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는 항목으로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서 지금 입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면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소환 조사를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까? 동일한 혐의, 그러니까 내란죄로서는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없겠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판단에 따라서 체포영장 내지는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미 구속 취소 결정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데 공판이 벌써 74번이나 열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른바 이 대장동 재판의 74차례 이제 공판 기일입니다. 벌써 이제 74번이나 이 재판이 열리고 있다 보여지는데 일단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이 개발 이익을 돌려주었다. 이런 관련해서 이제 뇌물 같은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관련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증인도 방대하고요. 수사 기록도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에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 이재명 전 대표가 이 재판에 출석하는 부분에도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해서 공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재판, 정확한 심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심이 언제 끝날지 현재로서는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과
원내대표로서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의 성격은 국정 파괴의 주범인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선거로 심판받을 차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추대식에 불과한 민주당 대선 경선보다 압도적인 품격과 식견을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조금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건데요. 자,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과 원내대표로서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 김혜경 씨도 2심 재판이 어제 열렸잖아요. 자,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정치인 배우자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선거운동에 제한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이 법인카드로 식사 접대를 해서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 1심에서 지금 벌금 150만 원 선고가 되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이 선고가 되게 되면 공직자의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도록 그런 선거운동에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규정되게 되면 선거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5개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복귀한 법무장관은 여러 견해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갖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보통 소추라고 한다면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읽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재판이 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서 과연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이 멈추는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학설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이것은 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새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 추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법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 즉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도 모두 멈추는 것이다라는 그런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견해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요. 박성재 장관도 이 부분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라는 취지의 정도만 발언을 하고 있어서 결국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란 재판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요란했던 봄 날씨가 점차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밤사이 비구름도 모두 물러갔고 앞으로 기온도 차차 오르겠는데요. 오전까지는 쌀쌀하겠지만 오후부터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다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 한낮 기온이 14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4도가량 밑도는 정도겠고요. 이 완연한 봄 날씨가 돌아오는 건 오늘보다도 기온이 10도가량 더 오르는 내일 낮부터가 되겠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중부 내륙에 짙게 끼었던 안개는 점차 걷히고 있습니다. 이 안개도 걷히고 나면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대기질도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도 때 아닌 4월 꽃샘추위가 나타났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이맘때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 16도, 대구와 부산 17도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고요. 모레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구름은 물러갔지만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특보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